2021년 가을, 새 집주인이 오래된 온돌을 뜯어내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반죽으로 단단히 봉인된 그 아래에는 13년 동안 누구도 찾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 여성의 마지막 아침과 연결되어 있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이 감춘 진실, 그리고 결국 드러난 균열에 관한 기록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은 바다와 가까운 오래된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오는 곳이지요. 이곳에 박서율 씨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 42살이었던 박서율 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급식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남편과 저녁을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죠. 하지만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박서율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13년 동안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졌고 미제 사건 목록에 조용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그 집은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오래된 기와집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것이 인기였거든요. 새 집주인은 낡은 온돌 바닥을 걷어내고 현대식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중순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소금기를 실어 나르는 평범한 날이었죠. 공사 인부들이 구들장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자 아래에서 회반죽층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온돌 구조라면 구들장 아래는 흙이나 모래층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회반죽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작업자가 정으로 회반죽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층이 갈라지면서 하얀 가루가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래에 또 다른 회반죽층이 나타났습니다. 회반죽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발라져 있었던 것이죠. 작업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층을 깨뜨리자 뭔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회반죽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상아색을 띤 그 물체는 사람의 뼈였습니다. 작업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즉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해경찰서는 즉시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회반죽을 제거하자 온돌 바닥 아래에서 사람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뼈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주변에서 몇 가지 유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녹이 쓴 팔찌였습니다. 얇은 금속 재질의 팔찌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안쪽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희미한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S, Y, 2001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낡은 카드였는데 표면이 심하게 긁혀 있었지만 목욕탕 로커 키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해와 유품이 의뢰되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해의 신원은 박서율 씨, 2008년 11월에 실종된 바로 그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팔찌의 각인 S, Y는 그녀의 이니셜 CO-를 의미했고 2001년은 그녀가 남편과 결혼한 해였습니다. 13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박서율 씨는 사실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줄곧 자신이 살던 집의 온돌 바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그곳에 숨기고 회반죽으로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더 빨라서 말이죠.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해의 경추 부분에서 압박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목 부위에 강한 힘이 가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질식이나 기도 압박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율 씨는 자연사하거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경찰은 즉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년 전의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그날 아침 박서율 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출근하지 못했고 누가 그녀를 온돌 바닥 아래에 숨겼을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회반죽의 특성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국과수는 회반죽 샘플을 현미경으로 분석했습니다. 회반죽은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축 재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세 겹의 회반죽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급하게 부은 듯 표면이 거칠었고 두 번째 층은 첫 번째 층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덧바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층은 가장 정성스럽게 발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업이 최소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11월의 쌀쌀한 날씨를 고려하면 회반죽이 굳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작업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급하게 치우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은폐 작업을 한 것이죠. 경찰은 당시 박서율 씨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전명수라는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2008년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전명수 씨는 묵호 지역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아침 박서율 씨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회반죽 아래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불던 그 오후 구들장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히 유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증언이었고 시간이 지워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박서율 씨의 마지막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다시 봉쇄되었고 과학수사팀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증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반죽의 결정 구조, 유해의 상태, 함께 발견된 유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아침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박서율 씨가 온돌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은 13년 전의 기록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그날 아침 박서율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팀은 당시 작성된 실종 신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한 장 한 장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율 씨는 집에서 나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에서는 그녀가 집을 나섰다는 전제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새벽 5시 박서율 씨의 남편 남용진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44살이었던 남용진 씨는 지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마다 동료들과 함께 새벽 낚시를 가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남용진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박서율 씨는 평소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늘 바빴습니다. 그녀는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날 급식 메뉴를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죠. 당시 학교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서율 씨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6시 30분쯤 박서율 씨의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전명수 씨였습니다. 전명수 씨는 한 달 전부터 박서율 씨 집의 부엌 싱크대 교체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 기록을 보면 통화 시간은 약 2분 정도였습니다. 전명수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배관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침 일찍 죄송하다고 했더니 박 씨가 7시 버스 타기 전에 잠깐 들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6시 50분쯤 옆집에 사는 하 여사가 골목에서 작은 트럭을 목격했습니다. 하 여사는 당시 70대 초반의 노인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탄 트럭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전 씨가 공구 가방을 들고 박 씨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전 씨가 손을 흔들며 급하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서율 씨는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7시 40분이 넘어도 학교 급식실에 박서율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 영양사가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걸었지만 박서율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급식 준비에 차질이 생기자 학교 행정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학교에서 남용진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낚시를 하던 남용진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오쯤 집에 도착한 남용진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에는 아내의 신발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신는 운동화도 출근할 때 신는 단화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남용진 씨는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엌에는 아침에 끓인 듯한 물이 주전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와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도 화장실도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서율 씨가 출근할 때 항상 메고 다니던 검은색 백팩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팩에는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 학교 출입증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용진 씨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집안 상태를 확인한 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발은 제자리에 있지만 백팩이 없다는 것은 본인 의사로 외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집안의 다툼의 흔적이나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서율 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 이용 내역도 실종 당일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6시 30분 통화 이후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마지막 신호는 집 근처에서 잡혔을 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명수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명수 씨는 그날 아침 박서율 씨 집에 들렀다가 10분 정도 배관을 확인하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배관 상태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 박 씨는 부엌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전명수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전명수 씨는 박서율 씨 집을 나온 후 바로 인근 건축자재 장터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했고 8시쯤 다른 작업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몇 명이 그날 아침 전명수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시간대가 대략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전명수 씨가 집을 나간 후 박서율 씨도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이 되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온돌 바닥 아래에서 박서율 씨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명수 씨의 진술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수사팀은 13년 전의 조사 기록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전명수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명수 씨는 2016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당시 61살이었던 그는 작업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은 수사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전명수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창고는 이미 정리되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상태였지만 관리인의 협조로 당시 남아있던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금속 공구함 안에서 작업 일지가 나온 것입니다. 작업 일지는 전명수 씨가 손으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작업 현장과 구매한 자재, 작업 내용 등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분을 보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묵호 석회 재확보
짧은 메모였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석회는 회반죽의 주요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당시 전명수 씨가 이용하던 철물점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그 철물점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지만 오래된 거래 기록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에 현금 영수증을 찾아낸 수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오전 7시 15분에 석회 보수제와 소형 흑손을 구매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명수 씨는 박서율 씨 집을 나온 직후 철물점에 들러 석회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석회가 필요했을까요? 그는 배관 확인만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명수 씨는 10분 정도만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온돌 바닥 아래의 회반죽 작업은 최소한 시간 반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그 작업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장터에서 전명수 씨를 목격했다는 노동자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아침에 왔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서요. 장터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고 출근 시간도 느슨했습니다. 정확히 8시에 전명수 씨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적 증거는 전명수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석회 구매 기록, 작업 일지의 메모, 그리고 회반죽 아래에서 발견된 박서율 씨의 유해. 하지만 전명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추궁할 수도 없고 자백을 받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 세울 피의자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아침 전명수 씨는 박서율 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발적인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서율 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명수 씨는 그녀의 시신을 온돌 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10분이 아니었습니다. 전명수 씨는 최소 2시간 이상 그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구들장을 드러내고 회반죽을 바르는 작업은 혼자서 하기에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작업을 마쳤고 철물점에 들러 추가로 석회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세 번째 층에 회반죽을 덧발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서율 씨의 백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팀은 전명수 씨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 어딘가에 버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팩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박서율 씨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전명수 씨의 거짓말은 교묘했습니다. 10분만 있었다는 진술, 박서율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 장터에 갔다는 알리바이.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진실은 회반죽 3겹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박서율 씨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명수 씨에게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죽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진실을 밝혀냈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박서율 씨의 남편 남용진 씨는 경찰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남용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서율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장 이강수 경위는 15년차 형사였습니다. 그는 2008년 당시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제 사건 파일을 넘겨받은 후 줄곧 마음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모든 정황이 자발적 실종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의심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전문가 정민아 박사가 수사팀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회반죽 샘플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왔습니다. 세 겹의 회반죽은 각각 다른 시점에 시공되었습니다.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 사이의 경계면을 보면 첫 번째 층이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층이 발라졌습니다. 이는 약 40분에서 50분 간격을 의미합니다. 정민아 박사는 현미경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층의 결정 구조를 보십시오. 표면이 매우 거칠고 기포가 많습니다. 급하게 작업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세 번째 층은 상대적으로 균일합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마무리했다는 뜻이죠. 이강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언제 발라진 겁니까? 정민아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첫 번째 층이 완전히 굳은 후입니다.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후로 추정됩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전명수 씨는 한 번만 그 집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소 2번, 어쩌면 3번 그 집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급히 첫 번째 회반죽층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세 번째 층을 덧발라 완벽하게 은폐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당시 전명수 씨의 행적을 더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일주일간의 동선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기억은 희미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를 갔습니다. CCTV 영상은 당연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막내 형사 박준혁 경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명수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강수 경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 전 기록은 이미 삭제되었을 겁니다. 통신사는 보통 3년치만 보관하거든요. 하지만 박준혁 경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지국 접속 기록 말고 통화 명세서는 어떻습니까? 전명수 씨가 종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집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명수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민석 씨, 당시 35살로 인근 도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찾아갔을 때 전민석 씨는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로 오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전민석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강수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지만 협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댁에 혹시 2008년도 전화요금 고지서가 남아 있습니까? 전민석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안에서는 전동 공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에 아버지 물건을 정리해 둔 상자가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전부 다요. 창고에서 꺼낸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경찰서로 돌아와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작업복, 공구들, 그리고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박준혁 경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2008년 11월분 명세서였습니다. 박준혁 경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위님, 이것 좀 보십시오. 명세서에는 통화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오전 6시 30분 박서율 씨 집 전화번호로 걸린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43초. 당시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더 중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9시 20분, 그리고 11월 19일 오후 10시 5분.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이었습니다. 박서율 씨가 실종된 후에도 전명수 씨는 그 집 전화번호로 2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요? 박준혁 경사가 물었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남용진 씨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서 다시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회반죽 두 번째, 세 번째 층을 바르기 위해서요. 정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전명수 씨는 범행 다음날 밤과 그 다음날 밤, 집에 전화를 걸어 남용진 씨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비었을 때 몰래 들어가 은폐 작업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전명수 씨는 왜 박서율 씨를 죽였을까요?
싸움이 있었을까요?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전명수 씨는 이미 죽었고 박서율 씨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없었고 동기를 알 수 있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면담했습니다. 전명수 씨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 박서율 씨의 학교 동료들, 그리고 남영진 씨까지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정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명수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만 하고 술자리에도 잘 안 나왔어요. 함께 일했던 노동자의 말이었습니다. 박서율 씨의 동료 영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율 씨는 친절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남용진 씨는 수사관들 앞에서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내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강수 경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온돌 바닥, 회반죽 층, 발견된 유품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욕탕 로커 키카드였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단순히 신원 확인을 위한 유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경위는 그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표면이 심하게 긁혀 있었지만 뒷면에 희미하게 목욕탕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솔탕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즉시 해솔탕을 검색했습니다. 묵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목욕탕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로커 키카드요. 옛날에는 플라스틱 카드를 썼지요. 요즘은 전자키로 바뀌었지만요. 이강수 경위가 박서율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됐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이강수 경위는 실망하며 돌아서려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2008년 당시 단골 고객 명부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장부가 창고에 있긴 한데 찾아보시겠습니까? 노인은 이강수 경위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강수 경위가 2008년 부분을 펼쳤습니다. 회원 명단에 박서율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명수. 두 사람 모두 같은 목욕탕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강수 경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자주 오셨습니까? 이강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신 것 같네요. 이 여자분은 주로 평일 저녁에, 남자분은 주말 오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강수 경위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함께 온 적은 없습니까?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노인은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08년 10월 말쯤인데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입장 기록이 있네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손을 떨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목욕탕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강수 경위는 목욕탕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 경사, 나야. 지금 당장 팀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접점. 그것은 작은 단서였지만 13년간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접점을 발견한 수사팀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팀원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준혁 경사가 제안했습니다. 목욕탕 주변의 상가들을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혹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강수 경위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목욕탕 반경 200m 이내의 모든 가게를 조사하자.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곳을 우선으로. 수사팀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목욕탕 주변에는 작은 식당과 슈퍼마켓, 약국, 그리고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주인이 바뀌었거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곳은 여전히 같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할매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이강수 경위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강수 경위가 박서율 씨와 전명수 씨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두 분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쯤 이 근처에 자주 오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본 것 같아요. 가끔 혼자 와서 국밥을 드시곤 했죠. 조용한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전명수 씨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분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이강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함께 온 적은 없었습니까?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박준혁 경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다투는 걸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냥 손님들이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실망스러웠지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약국이었습니다. 약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2008년이요. 제가 이 약국을 인수한 게 2010년이라서 그때 일은 잘 모릅니다. 전 주인에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약사는 전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전화로 전 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두 사람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목욕탕 근처라 손님이 워낙 많았어요.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그것을 연결할 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명수 씨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전과 기록이나 민사소송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전명수 씨에게는 전과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기록을 조회하자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전명수 씨가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 미지급 건이었습니다. 소송은 전명수 씨가 승소했지만 건축주가 이미 파산한 상태여서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혁 경사가 보고했습니다. 경위님, 전명수 씨의 은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당시 그의 계좌에는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강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서율 씨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명수 씨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강수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박서율 씨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영양사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집도 작은 전세였습니다. 전명수 씨가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가정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명수 씨의 진술,
10분만 있었다는 그 말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과수의 추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회반죽 작업에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재현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아 박사가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온돌 바닥을 만들고 구들장을 드러내고 회반죽을 바르는 전 과정을 측정했습니다. 정민아 박사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먼저 구들장을 드러내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혼자서 작업할 경우입니다. 그 다음 회반죽을 섞고 첫 번째 층을 바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회반죽이 어느 정도 굳기를 기다린 후 두 번째 층을 바르는데 또 20분이 걸렸습니다. 총 1시간 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민아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숙련된 작업자가 서두르지 않고 작업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만약 급하게 작업했다면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지만 10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강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명수 씨는 최소한 시간 이상 그 집에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민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까지 고려하면 그는 이틀에 걸쳐 최소 3시간 이상 그 집에서 작업했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명수 씨의 10분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체류 시간을 축소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의 알리바이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억은 아침쯤이었을 뿐 정확히 8시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준혁 경사가 다시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 장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한 명씩 다시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동자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전명수 씨가 아침 일찍 온 건 맞는데 언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좀 이상했던 게 기억나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박준혁 경사가 물었습니다. 노동자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여유롭게 자재를 고르는데 그날은 엄청 서둘렀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요. 날씨가 추웠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바쁘다고만 했어요. 박준혁 경사는 이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전명수 씨는 범행 직후 서둘러 장터에 나타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급히 움직였던 것이죠. 수사팀은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전명수 씨가 사용하던 낡은 트럭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 트럭은 전명수 씨가 사망한 후 폐차되었지만 폐차장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폐차 전에 트럭을 정리하면서 나온 물건들 중 공구함이 있었고 그 공구함이 전민석 씨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강수 경위는 전민석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트럭에서 나온 다른 물건들은 없습니까? 공구함 말고 다른 것들이요. 전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창고에 낡은 가방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별것 아닐 겁니다. 수사관들이 그 가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고 안에는 작업 장갑과 먼지 쌓인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경사가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졌을 때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배관 확인 완료. 싱크대 교체 11월 20일 예정. 이강수 경위가 그 메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1월 20일이라고요. 하지만 박서율 씨는 11월 17일에 실종되었는데요. 정확히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전명수 씨는 11월 20일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싱크대 교체 공사는 최소 이틀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에도 박서율 씨 집을 드나들 예정이었던 것이죠. 수사팀은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전명수 씨는 11월 17일 아침 단순히 배관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인가 발생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툼이 있었고 격분한 전명수 씨가 박서율 씨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는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명수 씨는 건축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온돌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회반죽을 다루는데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급히 구들장을 드러내고 시신을 그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반죽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밤과 그 다음 날 밤, 남용진 씨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 다시 들어갔습니다. 집 전화로 먼저 확인한 후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 회반죽을 덧발랐습니다. 세 번째 층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그는 안심했습니다. 구들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고 현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서율 씨의 백팩은 전명수 씨가 가지고 나가 어딘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박서율 씨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믿을 테니까요.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수사했고 전명수 씨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년 후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회반죽은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전명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거짓말은 과학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0분은 거짓이었고 알리바이는 허술했습니다. 수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심판은 없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박서율 씨의 가족들은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용진 씨는 아내의 납골당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미안해. 더 일찍 찾아주지 못해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서율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비극을 맞았습니다. 전명수 씨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동해경찰서는 박서율 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전명수는 2016년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법정은 열리지 않았고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박서율 씨는 2008년 11월 17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전명수 씨에 의해 살해되었고 온돌바닥 아래에 은폐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13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강수 경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건을 규명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이강수 경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명확한 동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시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강수 경위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주어진 정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신발은 제자리에 있었으며 백팩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발적 실종으로 판단한 것이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운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용진 씨는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유해를 화장했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박서율 씨의 오래된 친구 몇 명과 학교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율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남용진 씨는 납골당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날 아침 일찍 낚시 간다고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집에 있었다면 당신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강수 경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남용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전날 저녁에 국을 끓여놨으니까 아침에 데워 먹으라고 했어요. 낚시 갔다 오면 저녁은 같이 먹자고 했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강수 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서율 씨가 살던 집은 다시 팔렸습니다. 새 주인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대식 바닥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온돌 바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박서율 씨를 떠올렸습니다. 골목 어귀 전봇대에 누군가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국 끓여 먹으라던 그 말이 그립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쪽지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쪽지가 붙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작은 추모였습니다. 전명수 씨의 아들 전민석 씨는 언론의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정비소 문을 닫고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박서율 씨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남용진 씨를 만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납골 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명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말로도 사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남용진 씨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박서율 씨의 이름으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실종 사건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경찰에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동물의 뼈나 오래된 유물이었지만 몇몇 경우는 추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의 미제 실종 사건 중 주거지 관련 사건들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돌이나 다락, 천장수조, 지하실 등 은폐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강수 경위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강수 경위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신발이 제자리에 있다고 해서, 집안이 단정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정상성이 가장 교묘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박준혁 경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수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증인의 기억은 흐릿할 수 있지만 물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회반죽의 결정 구조, 전화요금 명세서, 영수증의 시간. 이런 작은 증거들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국과수의 정민아 박사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건축 재료의 법과학적 분석을 통한 범죄 은폐 사건 규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회반죽이나 시멘트 같은 건축 재료가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도? 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각각의 제보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남용진 씨는 박서율 씨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박서율 씨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화단 옆에는 작은 동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매일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신 박서율 영양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남용진 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도 누군가 계속 돌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히지 않았어요. 남용진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기억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박서율 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집이 단정하면, 신발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웃이 평범해 보이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하지만 박서율 씨의 사건은 그런 안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장, 평범한 이웃. 이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세 겹의 회반죽은 13년 동안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갈라놓았습니다. 균열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끈질기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해시 무코진동의 그 골목은 여전히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골목을 휘돌아 나갑니다. 집들은 그대로지만 이제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온돌 바닥 하나, 회반죽 한 겹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서율 씨는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끓이고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남편에게 국을 끓여주던 평범한 사람. 그리고 부당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주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10분을 너무 쉽게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상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박서율 씨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강수 경위는 지금도 미제 사건들을 하나씩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경사는 과학수사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아 박사는 더 정밀한 분석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용진 씨는 매주 납골당을 찾아가 아내와 대화합니다. 전민석 씨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코진동 골목의 전봇대에는 여전히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쪽지들이 흔들립니다. 마치 박서율 씨가 대답하는 것처럼.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기록은 계속됩니다. 다음 균열을 찾는 일, 다음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경찰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주의 깊게 보고 이상한 것에 질문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 때 또 다른 박서율 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